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이번 달에는 얀센 백신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접종이 시작되며 접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이 된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로 인해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성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합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의 새로운 이슈 체커를 모셨습니다. 방송계에서 활동이 많으신 우리 박지훈 변호사를 모셨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코로나19라는 게 정말 오래되기도 했지만 국면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백신 접종도 좀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슈를 좀 체크해서 좀 제대로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더 특별한 손님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자, 교수님, 얀센 백신 그리고 순차적으로 모더나까지 이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더 많은 백신을 공급받게 됐고 이게 결국 그 성과로 백신의 속도감이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달라진 게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백신 그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외에 얀센 백신, 모더나 백신 등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게 국민들이 다양한 백신을 우리가 맞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방 접종에 대한 예약률과 접종률도 급속히 증가하게 됐다. 이 세 가지가 좋은 소식이고 또 그런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자,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8시간 만에 예약이 끝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인기가 좋아요. 그렇죠. 네. 인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약을 했는데 이게 예약을 받고 접종을 하는 대상이 30세 이상의 예비군하고 민방위 대원들이거든요. 또한 어제 예비군 등 군 관계자 90만 명이 얀센 백신 예방접종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이 선택된 이유가 있나요, 이 교수님? 예, 여러 가지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 부분하고요. 또 미국의 공여의 원칙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군인 또는 군인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접종을 후원하겠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군인들이 지금 한 42만 명 정도가 접종을 이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미 화이자로 맞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전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단은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 30대 이상에서만 접종을 하기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대상에 대해서 접종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20대에 접종을 못하고 그렇지만 군과 관련된 사람은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30대에 이제 예비군 그다음에 이제 민방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얀센 백신의 이제 임상 연구의 결과들이 뭐 67%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 백신인데 너무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또 1회 접종 때문에 지속 기간이 짧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면서 미국에서 많이 안 쓰는 백신을 공유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얘기들도 다시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얀센 백신의 이제 기본적인 효과는 임상 연구에서의 효과는 한 60에서 한 70% 정도대로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미 얀센이 임상 연구를 하는 과정에는 남아공 변이라든지 뭐 영국발 변이가 유행하는 국가들까지 포함돼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효과가 66% 낮게 보이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았던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는 70%가 넘게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남아공 변이나 이런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또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됐고 또한 한미 간에 어떻든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백신 수급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준 게 아닌가. 또한 백신 자체의 접종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약간 30대에서 많은 접종자들이 예약을 하면서 백신 접종 맞아도 되겠구나. 특히 젊은 층 내에서의 백신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 측면에는 상당히 이제 히트를 친 그런 이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자녀 백신이라고 해서 요즘 보면 뭐 인터넷에서 예약하고 기다렸다가 맞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맞을 기회가 없는데 이게 결국은 인센티브와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혜택 인센티브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아마 조금 동기부여가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6월부터 혜택을 좀 보면요. 예. 이제 가족 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직계 가족 간에 8명 제한이 있는데 네.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1차 접종을 했다고 하면 가족 간에 10명까지 이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예. 특히 의료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비대면 면회 접견 같은 게 이 원칙인데 만나는 사람이나 접견자 중에 한 명만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대면해가지고 볼 수 있고 7월부터는 혜택이 좀 더 많은데요. 예. 7월부터 만약에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 1차, 2차 뭐 얀센 같으면 1차로 완료하니까요. 완료하고 14일이 지난다 하면 이 5인 이상 제한에서 해제됩니다. 예. 그렇다면 완료자가 3명 있으면 7인까지 모여도 큰 문제가 없는 아마 이게 가장 강력한 동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방 접종을 한 사람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야외에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2단계로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두기 제한이 없는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마스크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접종률은 높아져서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이러다가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뭐 정부에서 밝히기는 배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예방접종을 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 노마스크 해도 야외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 이게 과연 일일이 확인이 가능할지 또 배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또 착용하는 그런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방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 예,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그 뭐 배지나 무슨 뭐 그런 증명서를 들고 다니기는 어렵고요. 지금 질병관리청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그 쿠브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앱으로 지금 다 깔 수 있어서 예방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핸드폰에 다 갖고 다닐 수 있고요. 그게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지금 4월 말에부터 시작이 됐는데 약간 초기에는 좀 불안정한 게 있으면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고요. 저도 저희가 확인해서 저도 1차 예방을 맞았기 때문에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거는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하면서 지금 맞았 그거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이렇게 확인하면서 4명, 5명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야외에서 노마스크에 대한 그런 방역이 혹시 뚫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들여다볼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픈 스페이스, 야외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 특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국가들도 많고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인류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이 좀 혼선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야외에서의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안 쓰게 한다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 좀 갈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야외 공간에서 음주와 취식을 하면서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음주라는 걸 하다 보면 뭐 저도 뭐 그렇지만 음주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음도 흐트러지고 개인 방역 수칙도 흐트러지고 좀 여러 가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외에서의 이런 노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 일정 부분 풀어주고 완화를 하되 음주라든지 식사 같은 취식 활동이라든지 단위 면적당 일정 사람 수 이상이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9시든 10시든 시간 제한을 두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런 야외 노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갈라준다면 좀 우려하시듯이 이런 방역에 좀 허점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야외에서의 어느 일정 부분들 완화시켜주는 거는 사실 분명히 이제 최재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전달이 될 때, 그러니까 이 제안이 전달이 될 때 이게 뭔가 방역을 완화한다는 측면으로만 주로 좀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정부 당국도 아마 그렇게 인용될지 몰랐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그게 되게 강화돼서 그러니까 다른 인센티브보다 이게 너무 부각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정부도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한 2m 간격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된다라고 사실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 거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어제 한강에 자전거 타러 한번 나갔더니 자전거 타시는 분부터 해서 조깅하는 분들 다 마스크 다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숨 헉헉거리는 게 느껴지는 정도로 쓰고 다니시는 모습 보이는데 이미 그 부분 2m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백신 접종까지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왜 야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얘기한 게 그냥 야외에서는 다 마스크 다 벗을 수 있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최재욱 교수님이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뭐 다 마스크 벗을 수 있어. 이제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니까 아마도 이제 그 언론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다 마스크 벗고 막 몇십만 명 모여가지고 막 페스티벌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무슨 환상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너무 강조가 돼서 너무 이제 그 개인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완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좀 잘못 주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하고 만날 일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 봤더니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예방접종을 한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실내에 들어와서도 마스크 착용을 잘 안 한대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적용과 관련해서 특히 실내에서의 개인 방역 수칙, 특히 마스크 착용 잘하게 하고 뭐 소리생 잘하게 하고 이 부분들을 특별하게 더 강조를 하고 다만 야외에서 아까 최재욱 교수님 얘기한 대로 야외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런 부분으로 잘 이해를 시키는 게 일단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커뮤니케이션의 스킬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슈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체크라서 뭘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백신 접종률도 많이 올라가고 또 접종자한테 방역 완화 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느낌이 드는데 긴장되는 뉴스가 좀 있어서 이것을 이슈 체크로 준비했습니다. 더 이슈 체크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기 때문에 멀지 않아 일상이 회복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요, 백신을 맞고도 감염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돌파 감염, 2차 백신 접종을 맞고도 확진받는 그런 사례를 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돌파 감염은 왜 생기는 건지, 돌파 감염 위험하지 않는지, 또 이런 상황인데 방역의 지침을 완화시키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돌파 감염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보고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상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사례는 굉장히 희귀하고, 그리고 예외적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서 돌파 감염 사례를 우려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돌파 감염이 혹여 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돌파 감염 사례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위중증으로 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대부분 보고됐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돼서 감염이 됐다 하시더라도 크게 걱정할 사례는 아니다. 다만 연구와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이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때 필요한 그런 우리가 검토 사례이지 아직은 전반적으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은 백신 접종이 아니라 코로나19의 감염으로 항체가 형성됐을 때 인센티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코로나19 항체 형성하고 백신 접종, 자, 같이 봐야 됩니까? 달리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확진자에서의 그런 중화항체 형성이라든지 항체 형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 항체 형성의 정도 자체가 균질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든지 아니면 환자가 이제 그런 중증도를 얼마나 이제 중하게 이제 코로나를 앓았는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어떤 사람의 상체가 감염돼서도 많이 안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생기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또 지속성의 문제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데 논문마다 상당히 좀 다르게 논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논문에서는 뭐 1년까지도 유지가 된다는 논문도 나오지만 어떤 논문에서는 특히 이제 경증 감염자나 무증상 감염자는 뭐 3개월만 되더라도 중화항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이런 논문들도 현재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감염자에 생기는 그런 항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균질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여러 논문들의 결론이고요. 근데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특정 항원량을 동일하게 투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면역 상태에 따라 약간 이제 항체 생기는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감염된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균질하게 항체가 생기는 특징들을 그래서 대부분의 백신들이
항체 생기는 수준 정도는 대부분 뭐 90% 이상, 뭐 95% 이상 이렇게 항체는 다 대부분 생긴다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현재 확진이 된 분들도 되도록 예방 접종을 하도록 대부분 모든 국가에서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확진된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역 완화 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확진자들이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구분해서 어떻게 적용한다기보다는 모든 분들이 예방 접종을 제때 맞도록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어떻든 환자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항체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체 형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더 이슈 체크했습니다. 예,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논의가 되고 있으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 변호사님.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두 가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신 여권, 그다음에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트래블 버블, 뭐 거품 여행 뭐 이렇게 보이는데 자가격리 같은 걸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행,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그 나라하고 맞아 떨어지면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25명 이내 정도 되는 나라. 지금 뭐 싱가포르라든지 괌, 미국령 괌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판, 뉴질랜드 등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은 상호주의에 따라서 트래블 버블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백신 여권 같아요. 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여권화해서 이것을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느 세계 나라에 가더라도 문제없이 여행이나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곧 트래블 버블 또 백신 여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최근 그 방역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트래블 버블이나 아니면 백신 여권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것이 안전한가, 이런 의문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교수님.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국제적으로 이 신뢰성이라든지 이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그런 백신 접종 시스템을 우리나라만 만드는 건 아니고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런 거 할 때 현재 몇 가지 검토되고 있고 준비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현실화될 수도 있는데 이게 상호주의하고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해외여행을 바로 보편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완벽하게 100% 보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 효과는 반드시 5%, 10% 다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선적으로 당장 중요한 거는 이 공무상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해야 되는 공무원분들하고 외교관들, 그다음에 이런 해외 상무적인 활동을, 경제 활동을 위해서 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제 활동해야 되는 그런 분들, 그 외에 인도적인 목적으로 해외 방문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꼭 필수 상황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백신 여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 부분에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도입되고, 그 이외에 해외여행을 조금 그래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안전하고 시스템이 동일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바로 정보와 공유가 가능한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좀 특별한 조치를 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혼합 변이로
확산세가 급속히 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구를 중심으로 영국발 변이,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변이가 심상치 않은 상태인데 뭐 인센티브라고 해서 일정 부분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나 아니면 일반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것들에 대한 위기감이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앞으로 계속 화두가 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 변인데 전파력은 분명히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발병했을 때부터 발생하는 숫자 자체가 예전에 발생했던 숫자를 뭐 상당히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근데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게 백신 효과를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인도발 변이 같은 경우는 전파력은 뭐 영국발 변이보다도 더 높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최근에 이제 영국 내에서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한 80% 정도 예방 효과는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현재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남아공발 변이나 브라질 변이처럼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문제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국가별로 이제 상당한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부스터샷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접종 기간이 이미 오래된 사람들은 그 접종 증명서를 취소를 해야 되는 건지 막 이런 것까지 좀 관여되는 그런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을 어떻게 제한할 건가? 이건 뭐 어차피 그냥 방역적인 상황들을 강화해서 유행 자체를 줄여버리면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이 필요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또 변이를 일으키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서 국내 유입이나 이런 상황들을 최소화시킬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지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선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으세요? 지금 끝난 게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약 12% 정도 백신 접종이 전 국민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2차 접종까지 완료되기는 아직 멀었고 거의 70%, 뭐 지금은 또 상황에 따라서 75%, 80%까지 접종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완료되는 집단 면역 형성되는 그 중간에 언제라도 다시 폭발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거나 또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정부 당국이 좀 듣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애써 주셨지만 더 하셔야 될 부분이 더 있는데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이거는 자제해야 될 것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야외 인센티브와 관련된 것이 갖고 올 문제점에 대비해서 뭐 여기까지는 되고 야외 활동은 어디까지 되고 어디는 안 된다든지 이거는 충분히 가능.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대국민 소통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고요. 변이 바이러스 문제 정말 중요한데 그 원칙이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결국은 국내에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추가적인 신규 변이 바이러스는 결국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는 거기 때문에 검역 단계에서 정말 모니터링을 잘해서 변이 바이러스의 가능성을 체크하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한 국가에서의 들어온 입국에 대한 부분을 필요하다면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이러한 초기 단계 작년 2월, 3월로 돌아갔을 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적극적으로 감시 모니터링하는 것이 또 중요한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이 가속도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셔서 끝까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롭고 또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